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푸틴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돈을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 전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기에 사상 초유의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재하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10일 만에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재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연초 대비 9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태극기 등 우주 협력을 상징하는 6개국 국기를 지웠습니다.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 형이성 2호와 아리랑 6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우주인터넷 기업 원웹의 우주인터넷용 위성 367한 발사를 취소하면서 한국을 포함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인도 국기를 지웠는데, 원웹은 하나시스템이 3억 달러 3,45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원웹은 오는 8월까지 총 6,487일의 위성을 올려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가 자국 발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웹은 앞으로 6번의 발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발사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발사 계약은 보통 2년 전 체결되기 때문에 연내 위성 발사가 재개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아니라도 위성은 발사될 것이란 것입니다. 원웹은 시점이 늦어져도 하나 시스템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원웹과 위성 본체 탑재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주개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로켓을 통해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성 발사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개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그동안 열심히 위성 개발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번 침공 사태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등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론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기자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줘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주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인터넷 시장에 일찍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동 최대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UAE가 계약한 한국의 천공이가 핵심 전시 품목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국내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천공 2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은 UAE보다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천궁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재논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천궁이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천궁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로 현대로템은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K2 전차를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부품인 궤도에는 특수 고문 재질을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주행과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등의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중동의 기후에 맞춤형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차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군이 우크라에게 제공한 휴대공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항공기 44대와 헬기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차 211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은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준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자 한국의 신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더 가볍고 명중률은 더 높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약 1억 8천만 원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신궁은 단순히 목표를 폭발시키지만 않고 목표물인 비행체의 반경 1.5m 근접할 때 자동 폭발해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여기서 유도탄 탄두에서 터져나가는 720여 개의 파편은 항공기의 엔진까지도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같은 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궁이 훨씬 높은 공격의 효율성, 명중률,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궁은 앞으로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2달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도 수주 러시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 이후의 러시아의 대체국을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51%가 넘는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기는커녕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반떼 지겨웠는데 이 기회에 T-80 하나 뽑아야겠다. 히읗.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의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E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기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쏴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식의 발사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의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계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 I. 서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금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들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 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상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상어는 지름 533에 1톤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줄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졌는지 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뤄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험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K 이윽표, 이제는 해상을 봉인시켜버린 홍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초음 속으로 날아와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첨단 전투기는 현대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업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인 KF-21은 얼마 전 초음속 시험 비행을 마치고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의 엔진은 한국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면허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공 엔진을 독자 설계,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이 유출되면 그 차제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자체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행여나 이 독점적 기술이 유출될까 기술 유출에 대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KF-21 차세대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항공 엔진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깜짝 놀라며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항공 엔진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그야말로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수천에 달하는 기체를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며 음속을 넘어서는 속도로 비행 가능한 속력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의 고온, 엄청난 압력을 버티면서 수천 시간에서 수만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갖춘 소재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부 구조도 복잡하고 1500개에 이르는 부품 조립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네 나라뿐입니다. 즉, 1, 2차 대전의 승전국들만이 항공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의 90%를 미국과 영국 계열의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인도는 항공 엔진 기술까지 국산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핵심 장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로 항공 엔진 국산화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투기 J-22,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2, F-35와 비교할 수 없는 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J-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트 엔진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J-20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에 들어가는 AL-31F 엔진을 탑재했다가 이 러시아제 엔진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한 끝에 자신들이 무려 20년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항공 엔진 WS-15로 교체했습니다. 즉, 러시아 항공기를 뜯어다가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국이 개발했다는 항공 엔진 WS-15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J-20을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제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또 뜯어서 복제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의 겁으로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자체 개발 엔진 WS-15를 J-20에 탑재하고 시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얼마 전 지역 주민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J-20에서 나는 굉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크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중국이 20년 만에 국산 항공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리에 서방 국가들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역시나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은 엔진 시장에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몸이 달았습니다. 빨리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애가 타는 이유는 국경 분쟁 등으로 충돌이 잦은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파격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가 그렇게 바라던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고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야말로 중국에게는 정말이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중국은 2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자체 기술이 없다 보니 러시아 엔진을 뜯어보고 베끼는 식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이 20년 이상 공들여 쌓은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한 방에 이전받게 된 겁니다. 더 큰 고민은 미국이 동맹국에만 팔아온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인도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경 분쟁으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인도가 만일 F-35를 확보한다면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게 동맹국들에게만 제공하는 항공 엔진 기술을 건네준 것입니다. 인도도 1980년대부터 카벨이라는 자체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습니다. 해외의 엔진 공급을 의존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엔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터빈 블레이드, 컴프레셔 등 핵심 부품 개발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5년 도입한 자체 개발 경전투기 테자스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장착했죠. 2027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중형 전투기 테자스 MKE에도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생산에 합의한 엔진이 바로 이 F414 엔진입니다. 인도는 2021년 F414 엔진 99기를 7억 1,6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인도가 인도에서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엔진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인도 국영 군수업체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인도 현지에 합작 생산 공장을 건설해 공동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가공 도금, 연소실 레이더 첨공 등 엔진 제작에 필요한 11개 핵심 기술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모디 인도 총리에게 파격적인 선물을 안긴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F414 엔진을 500기가량 공동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F414 엔진 공동 생산은 예고편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미국이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35는 작년 2월 방갈로르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F-35 외에 B-1B 폭격기, F-16S, FA-18S 슈퍼호넷 등을 보내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를 확실히 러시아에서 떼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의 밀착을 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폭기 J-16 스텔스 전투기, J-20 등 덩치가 크고 무거운 기체를 개발하게 되면서 항공 엔진 WS-15를 탑재했지만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항공기 자체 개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웨이보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가 새로 개발 중인 WS-15 엔진을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중국군이 미국과 인도의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 합의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건 자기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중국 CCTV 군사평론가인 숭중핑은 한 인터뷰에서 WS-15는 비행시간이 50만 시간 이상인 F-119와 아직 큰 격차가 있다. 이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개량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막대한 개발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결국 손을 들고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중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없으니 20년이나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렇게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이 기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첫째,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승인을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일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앞으로 20년간 무려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은 막강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방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한국산 전투기의 심장에 국산 항공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독자 개발 나섰습니다.
항공 엔진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맨 선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5년 만에 누적 기준 엔진 1만 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 한화는 공군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 생산을 위한 스마트 엔진 공장 착공식도 진행했습니다. 내년까지 400억 원을 들여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항공기 헬기 선박용 엔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 엔진 면허 생산을 넘어 이들 업체의 부품까지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고, 유도미사일, 보조동력장치 APU 등 소형 엔진의 경우 1,800대 이상을 독자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정부와 함께 2030년대 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항공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의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록블라크 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AI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는가를 눈으로 본 중국은 한국이 또 얼마나 단시간에 항공엔진 기술까지도 국산화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항공엔진은 극소수의 국가만 보유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항공우주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갖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